이 SNS 상에 보면 상견례에서 일어난 해프닝 가지고 가타부타 말들이 많더라고요. 뭐 일종의 기호 차이, 취향 차이 갖고 서로 비교를 하기도 하고 또 불쾌감을 느끼시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뭐 작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이게 가정과 가정의 융합이 결혼이라면 가장 주의해야 할 날이 상견례 날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상견례에 가셔서는 꼭 연극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러냈다간 끝장이에요. 왜냐면 일단 상견례라는 자리가 굉장히 긴장이 되는 자리고요. 우리 집안 전체를 선을 보이는데 우리는 단순히 선을 보이지 않아요. 이미 내 아들에게 들은 이야기, 내 딸에게 들은 이야기, 또 내가 잠깐 봤던 예비 며느리, 내가 잠깐 봤던 예비 사위를 통해서 대충 짐작을 합니다. 우리가 낫구나. 혹은 저들이 좀 난데? 이런 모종의 비교, 기대도 하지만 두려움도 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확하지 않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모호하고도 불안한 상태로 내가 내 자식을 함께 해야 되는 평생 굉장히 긴 세월을 함께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 저야말로 오해의 장이 됩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확신하고 이 사람의 작은 실수를 이 사람의 평생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알고 되실 것, 무조건 상견례 가셔서는 연극을 하셔야 돼요. 어떤 연극을 하셔야 되냐면 우아함의 연극을 하셔야 돼요. 우아함의 연극은 뭐냐면 어쩜 그렇게 딸을 잘 키우셔서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키우셨어요. 두 분의 덕이 잘 보입니다. 마치 우리는 눈 멀어서 단점은 못 보는 사람, 눈 떠서 장점만 보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현실적인 얘기가 오가는 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렇죠. 혹시라도 현실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연극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그럴 땐 다시 이 사람을 연극 모드로 끌어들이셔야 돼요. 아,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은 정말 꿈만 꾸고 싶어요. 두 분을 뵈는데 정말 꿈만 꾸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이 연극의 장에 그 사람들, 현실로 내려오는 사람들을 다시 현실로 초대를 하는 게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머지 현실적인 이야기는 정작 살아야 될 두 아이들이 둘이 함께 모여서 같이 각자의 부모를 만나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대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거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있죠. 그게 학력의 문제인지 성격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분들이 아닌데 그냥 말씀만 이렇게 거칠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보카도 같은 거 보면 또 파인애플 같은 거 보면 아유 겉은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그렇게 또 겉은 또 거실거실한데 안쪽은 어쩜 그렇게 부드러운 게 들어있는지 어쩜 그 안에 그렇게 달콤한 게 들어있는지 싶잖아요. 이런 가족들도 있어요. 겉은 너무 퉁명스러워 말도 막 야!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우 속은 진국이야.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그건 사회적 매너를 조금 못 배워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의 품위를 잃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짧은 순간을 통해서 그들의 많은 것을 보려고 할 것도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잊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좋대잖아요. 그들이 사랑한다잖아요. 그 부모가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는 그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두 보석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연극의 핵심입니다. 연극이라고 해서 가식의 개념은 지금 아닌 겁니다. 가식이 아니라 제가 네. 우아한 연극이라고 우아한, 말씀드렸잖아요. 우아함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것.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과정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것. 그 마치 우리에게 정해진 대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상대방의 성향이나 취향이나 기호나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인들이 우리와 다르더라도 그걸 충분히 인정해 주려는 그리고 그걸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이게 어쨌든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 조금 확인해야 할 뭐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이를테면 건강 상태. 건강 상태는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한다고 왔는데 얼굴이 노래. 건강하다고 얘기했는데 왔는데 또 그렇지 않아. 근데 그런 경우는 결혼을 반대할 게 아니라 그럼 이 몸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건강 상태에 대한 것은 꼭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리고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이거를 함께 얘기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마다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꿈은 좀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꿈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고 이 사람의 기대가 나타나고 우리에게 소망하는 바가 다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정말 좋은 질문 중에 하나는 이 꿈을 물어보는 것 하나. 왜 누구도 내 자식에게 마저도 꿈을 물어보지 않는데 꿈을 물어보는 것 하나 플러스 하나 더.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면 좋겠니? 어떤 걸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정말 최고의 만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겠죠. 첫째, 딱 왔을 때 외모 평가 안 됩니다.
아유, 너 키가 작구나. 너 발이 하는 말로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성형했니? 아이고. 아니면 아우 너는 이거 발냄새가 나네 사위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정말 조심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상대편 부모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집안에 이를테면 우리가 다 알고 결혼하는 거는 아니지만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빈부, 우리보다 살림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집 만나면 땡큐죠, 고맙죠. 그러나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때 내 아이가 그 집에 가서 어떤 위치를 점하게 될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에 대한 그 어려움을 함께 고민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도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빈과 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오자마자 결혼해서 애는 언제 낳니? 우리가 명절에 하지 않는 그 대화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명절 때 생로병사만 묻고 관혼상제는 묻지 말자 하는 것처럼, 맞벌이 할 거니? 애는 낳을 거니? 애 낳고 맞벌이는 계속 할 거니? 뭐 이런 방식의 이야기, 또 자네는 지금 있는데 월급이 얼만가? 이직은 할 건가? 이런 많은 것들은 굉장히 사적인 질문이에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고 합의돼서 결혼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나 불안을 그들에게 투영하는 질문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뭔가 신중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유리를 다루듯이 시작해야 하는 게 결혼생활이고 고부관계고 사돈관계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잘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자주 만나는 건 또 그만한 또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어서 필요한 만큼 만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고부갈등이라는 단어가 사라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바퀴벌레 역사죠. 네. 네네. 사실 여전한 거죠. 사실 여전하죠. 그러나 우리가 드러나는 방식, 그리고 다루어지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네. 이를테면 우리가 드러나는 방식은, 옛날에는 엄격한 시어머니가 그렇게 여러 열쇠를 들고 있다가 눈 가리고 3년, 귀 가리고 3년, 입 가리고 3년, 그렇게 3년을 맞고 그렇게 9년 지나고 나면 내 며느리다 해서 그때야 비로소 그 며느리에게 국간 열쇠를 주는 이런 방식이었고, 사실상 며느리가 그 식구들하고 겸상을 하지 못하는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 1차적이고 동시에 또 수직적인 관계는 다 끝났고요. 지금은 사실상 마치 거리를 둔 사람들이 수평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때로는 역전의 관계도 일어나고 있죠. 요새 시어머니를 뭐라고 부르냐? 뒤꿈치 시어머니라고 불러요. 며느님 깨실까봐 시어머니께서 새벽에 몰래 일어나 뒤꿈치를 들고 살살살 부엌에 가서 그릇 떨그럭거리지 않도록 아침을 준비하는 이런 양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문화는 사실 옛날엔 상상도 못했죠. 시대는 그렇게 달라지고 세대도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며느리 파워가 커졌죠. 그래서 이 며느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아들의 행복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 내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나머지 부속품처럼 여인들의 인생이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괄세하는 일명 부부간의 갈등 혹은 시어머니의 그런 딴지, 이런 거 거의 정말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눈치를 보는 시어머니, 내 아들이 이혼을 당할까봐, 며느리의 마음이 상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시어머니의 양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며느리들도 상대적으로 요 세대가 권리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게 해주는 거 알겠는데, 그건 어머니가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선택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건 어머니의 선택이고 나의 선택은 다르다. 왜 우리는 명절에 가서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선을 붙이고 있어야 되는가? 사면 어떻겠는가? 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시가 쪽에 있는 그 어른들의 제사를 내가 모셔야 되는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제시하는 새로운 며느리들의 이런 강력한 주장과 또 권리에 대한 이해가 사실상의 고부관계를 완전히 역전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도 있죠. 옛날에는 내가 서열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서열은 개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시어머니가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며느리에게 횡포를 부리던 시대는 다 끝났고요. 오히려 며느리의 권리가 내 남편을 통해서 내 시어머니에게 전달되면서 시어머니들이 오히려 약간 두려워하는 이런 양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서로 숨 쉬면서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라는 그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어느 한쪽의 희생과 양보로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희생과 양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걸 다른 말로 전 규칙이라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에 들어오거나 혹은 내가 또 새로운 부모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는 참 첫 번째 규칙 받는
만드는 게 어려운 게 그전보다 규칙이 컸던 사람들은 규칙을 찢어내야 되는 거고요. 규칙이 적었던 사람들은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이러니 새로운 기준을 갖는다는 게 새 가족이 들어와서 새 문화를 만든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제겐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 아이들이 우리랑 자주 만나는 게 힘들다. 저희는 이민 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만큼 배려를 하겠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이런 건 있습니다. 저희는 명절에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저희는 이제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에는 같이 지내자. 이제 양가 부모 생일을 같이 하고 요거는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 1년에 4번 만나는 거예요. 명절에 처가 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건 저희 생각일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부부가 보내야 됩니다. 아, 사실 그렇죠.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26일 뭐 이렇게 이제 가는 네, 거죠. 저희가 규칙을 제안하면 이 규칙에 오케이를 해준다면 정말 땡큐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런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조율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조율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규칙은 가지고 있자. 이런 규칙이 서로 간에 합의가 좀 된다면 덜 불편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아이를 낳고 손주를 보고 이 손주를 키우고 육아를 함께 한다 할 때에도 규칙과 기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가족이 온다는 건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가다머라고 하는 학자가 지평의 융합이란 말을 쓰거든요. A라는 것과 B라는 것이 만나서 충돌을 하게 되지만 결국 우리는 C라고 하는 일종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그림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평의 융합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모든 새로운 두 개의 그룹이 만나면 이런 지평은 갈등 끝에 열매로 하나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것들이 머리를 부딪혀봐야 아프구나 라는 걸 아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기 머리 부딪히면 아프겠구나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일련의 작은 너무 복잡하지 않은 서툴더라도 규칙을 만들어서 새 가족도 동의를 하고 우리도 함께 동의를 하면서 덜 불편한 지점을 하나의 공동의 영역으로 갖는 것 중요할 거라 생각합니다.